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이동시키는 기계다라고요. 지금 XRP의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근데 오히려 고래들의 지갑은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기이한 모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방금 전에 포착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흔히 가격이 올라야지 매수세가 강력하다라고 착각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짜 바닥은 모두가 환호하던 그 환호성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아우성 속에서 침묵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공포에 질린 약한 손이 물량을 던질 때 시장을 설계하는 강력한 손은요, 조용하게 그 기회를 매수하고 매집하고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 통해서는 이 눈에 보이는 하락세 뒤에서 가격은 하락하지만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냉혹하지만 거대한 부의 대이동을 데이터로서 낱낱이 파헤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는 가격으로 보면 약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체감상 분위기도 정말 무겁죠. 근데 이상한 장면이 같이 보여요. 가격이 하락하고 내려가는데 고래 주주들은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의 바닥은 뉴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닥은 보통 누가 더 많이 떠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조용히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늘 모순이 생기죠. 사는 사람은 많다는데 왜 가격은 내려가지? 이런 모순들. 오늘은 그 모순이 왜 생기고 그 모순이 오히려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래 매집이라는 말부터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이 고래라는 게 그냥 큰 지갑입니다. 이 고래들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매수 버튼 누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장의 유동성을 설계하는 쪽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고래들은 보통 상승장에서 급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던지고 있을 때, 아우성 칠 때, 리또속이라고 할 때, 리플은 사기다라고 할 때 이런 물량들 천천히 받아 먹으면서 자기만의 포지션을 만든다라는 거. 이게 바닥 구간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이고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었던 패턴들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첫 번째로 오해하시는 게 있죠. 고래가 움직이면 무조건 펌핑이 온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고래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그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최대한 매집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래 매집은 상승 신호가 아닙니다. 바닥을 만드는 방식, 한마디로 저점을 다져나가는 방식의 신호탄에 가깝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요. 이 주문 흐름에서부터 보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언급된 지표가 현물 테이커 누적 거래량 델타 CVD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가로서 지금 바로 사겠습니다라고 이 시장가 매수 힘이 더욱더 큰 상황인지 아니면 반대로 시장가로 지금 바로 팔겠습니다라고 던진 힘이 더 컸는지 이런 것들을 누적해서 본 지표인데요. 여기서 테이커라는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이 테이커는 호가를 받아 먹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 매도 호가를 그냥 치고 들어오면요. 그게 테이커 매수입니다. 반대로 매도 버튼을 눌렀을 때 매수 호가를 치고 들어오면요. 그거는 테이커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테이커 매수 우세로 전한다는 말인즉슨 쉽게 말씀드려서 최소한 어떤 특정 구간에서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팔겠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XRP가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평균 단가 관리하시면서 모아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선물 투자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면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들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 현물 매매 기준으로만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생깁니다. 이 테이커 매수라고 하는 게 우세라면은 가격이 올라야지 정상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왜 XRP는 단기적으로 지금 약합니까? 이때 시장의 두 번째 엔진을 보셔야겠죠. 바로 파생 레버리지 시장인데요. 크립토 가격은 현물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선물 포지션 정리라거나 청산이라거나 마진콜 같은 이런 강제 매도가 가격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쉽게 비유 드리자면요. 이 현물 매매가 천천히 장바구니에 담는 사람이고 파생은 대출 받아서 한꺼번에 담은 사람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은 대출 받은 쪽부터 손을 놓겠죠. 그게 바로 청산입니다. 청산이 나오면은 가격은 순간적으로 아래로 찍혀버립니다. 그 순간에 고래들은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전부 다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테이커 매수가 늘어도 가격이 약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테이커 매수가 증가한다? 그럼 정말 수상한 거죠. 아니 매수세가 강한데 어떻게 가격이 하락하나? 이거는 전부 다 아래에서 받아먹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고래는 무엇을 할까요? 가격을 띄우는 게 아니라 물량을 재배치하겠죠.
약한 손이 던지는 걸 강한 손이 받는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이 재배치가 일정 기간 유지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는 던질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이 던질 사람이 줄면은 같은 수요로도 가격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바닥은 보통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이 고래도 하나가 아니라는 점. 큰 지게임이라고 다 같은 행동을 하진 않습니다. 중간 고래가 팔고 더 큰 고래가 받는 이런 식의 고래 간의 교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교대가 일어나면은 가격은 답답하지만 이 공급 구조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국면은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것보다도 누가 지금 이거 물량 전부 다 먹고 있냐, 누가 가져가고 있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시야를 조금 더 넓히셔야 됩니다. 왜 지금 같은 시점에 고래가 움직이기 쉬운가? 이건 단순하게 차트가 아니라 거시 환경과 정책 환경이 같이 맞물리게 될 텐데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면서도 그 다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중앙은행이 완전히 풀어버리면 위험자산은 편안해지겠지만 지금은 풀긴 푸는데 조심스럽게라는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거. 이런 분위기에서는 개인은 불안해지고 또 레버리지는 줄어들고 던질 물량들이 나옵니다. 고래는 바로 이런 물량들을 기다립니다. 이 정책 쪽에서도 큰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아예 밖에 두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레일 안으로 넣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은행이 중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신탁은행 같은 형태로서 예금과 대출은 안 되겠지만요. 이 보관과 결제는 된다. 이런 구조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겠다는 건데 큰 돈들은 야생을 싫어합니다. 큰 돈은 규제된 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플 XRP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XRP를 단순하게 알트코인으로 보면은 이런 뉴스는 그냥 배경음이겠죠. 하지만 XRP를 결제 인프라랑 유동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규제된 문이 늘어나는 거는 시장의 게임판을 바꾼다라는 거.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온체인 달러가 늘어날수록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교환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유동성이 쌓이는지 여부입니다. 유동성 게임이 커지면 시장 조성자들은 더 많은 재고랑 더 많은 해칭을 필요로 하겠죠. 이때 어떤 자산이 그 생태계의 중심에 놓이느냐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거. 여기서 흔한 오해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XRP가 필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XRP가 무조건 상승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둘 다 전부 다 단순화예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의 형태를 바꾸는 거고 리플 XRP는 유동성의 전달 방식을 바꾸는 자산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둘은 경쟁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인프라가 커질수록 함께 확장될 여지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점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주문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테이커 매수 우세가 며칠로 끝나게 되면은 그건 반등 재료가 아니라 그냥 노이즈에 불과하겠죠. 몇 주 단위로 이어지고 하락이 나와도 다시 받쳐주는 힘들이 보였을 때 그때부터가 찐 바닥을 만드는 중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 변동성이 엄청나죠.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했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 정리가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릴 때 그때마다 큰 청산들이 반복되면은 가격은 계속 아래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청산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그 상태에서 현물 매수 우세가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바닥의 질이 좋아지겠죠. 두 번째 바닥 구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심리입니다. 지금은 공포랑 피로가 섞인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들에서 사람들의 판단력이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겠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한 번의 결론을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현금 남겨두시고 분할로 들어가시고 분할로 나오는 거는 수익률 기술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 약해 보여도 물량의 주인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고래가 바쁘다는 말은 곧 시장이 조용히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구조가 가격으로 확인되기까지 이 시간과 변동성이 필요하겠죠. 지금 리플 XRP에서 보이는 고래 매집 신호들, 지금 당장 오른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닥은 뉴스가 아니라 주문서랑 제도권 레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리플 XRP의 상황은 마치 사마이가 고평릉 사변을 앞두고 중병에 걸린 척 연기하면서 이 조상을 방심시킨 전략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 당시에 사마이는요, 침을 흘리는 노인 행세를 하면서 세상의 눈을 속였었지만 그 물밑에서는 이미 결사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과 약세 분위기 그리고 고래의 매집처럼 보여지고 있죠. 이 조상이 방심하고 도성 밖으로 나간 순간 사마이는 숨겨둔 칼을 뽑아서 단숨에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 지금 고래들은 사마이처럼 시장의 공포감 그리고 지루함을 이용해서 조용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XRP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심약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진정한 주인들이 판을 접수하기 위해서 벌이는 거대한 연극이고요. 그리고 바닥 다지기입니다. 사마이의 병색에 속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서슬퍼런 칼날, 이 매집 데이터를 볼 줄 아셔야겠죠. 시장이 가장 지치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오히려 저점에 가장 가까운 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계속 힘들어지고 하락이 길어지면서 마음까지 지쳐가는 그 시점, 그때는 생각보다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 투자 시장이 정말 냉정하게도요. 누군가가 100만 원의 손실을 보면은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고,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시장을 떠나기 시작할수록 반대로 그 가격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조용하게 매수를 시작합니다. 답답함에 지겨움에 이제는 버티지 못하겠다, 이런 감정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위에서 누르던 매도 물량은 점점 약해질 거고, 시장은 그렇게 바닥을 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내가 정말 버티고 버텨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매도한 직후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순간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체력이 가장 바닥에 닿아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런 매도들은 시장이 정말로 끝나서였다라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지치고 답답해서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라서 그래서 내린 선택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감정의 한계 지점에서 오히려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요, 모든 걸 던지고 떠나시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라는 이 선택지를 차분하게 고민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닥이라는 게 늘 가장 힘들고 지루한 얼굴로 찾아오죠.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파도를 맞이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결국에 이 투자 시장도 체력 싸움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현실적인 긍정과 불안 요소 구간이 있을 때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요. 2,750원이라는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린 이유도 결국에 비교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가 높은 분들 입장에서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의 단기 저점 타점이고요. 신규로 리플을 진입 계획하시는 분들은 더 낮은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리플을 남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시기, 그때 나도 따라서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시장이 내려왔을 때를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야지만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한 현금 비중을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내려왔을 때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시장은요, 가장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지점에서 방향성을 바꾸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기회를 내어줍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인 거고,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드리는 보호용 가이드입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손자 병법에서 손자는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 직전의 소음일 뿐이다라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이 지금 리플이 이더리움 레이어 2로 확장한다. 이 소식을 두고 단순한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소음을 듣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번 확정이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달러가 흐를 수 있는 길목을 장악하고자 하는 거대한 전략의 이동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리플은 지금 자신의 깃발을 꽂을 영토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된 돈이 흐를 수 있는 가장 넓은 배관을 깔고 있다는 거. 이거는 체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요. 누가 전세계 디지털 금융의 혈관을 쥐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인프라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의 가격 변동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치밀하고 거대한 자본의 설계도를 냉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리플 랩스 측에서 RLUSD를 이더리움 레이어 2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바로 느끼는 모순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리플은 자기 체인이 있고 또 자기 생태계가 있는데 왜 굳이 이더리움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모순들이 사실 정답에 가장 가깝다라고 봅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경쟁은 체인의 경쟁이 아니라 배포망의 경쟁이기 때문이겠죠. 먼저 팩트부터 짧게 잡고 가자면은 RLUSD는 오늘 기준으로 유통량이 약 13억 달러 내외로 잡힙니다. 이런 물량들은 네트워크별로 봤을 때 이더리움 쪽에서 약 10.4억, 리플 레저 쪽이 약 2.7억 정도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즉 이미 달러를 어디에 깔아두고 쓰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현재 RLUSD가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옵티미즘, 베이스, 잉크, 유니체인 같은 레이어2로 테스트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그 다음이라는 거. 이 리플은 이 확장을 웜홀의 엔티티, 그러니까 네이티브 토큰 전송 표준으로 구현한다라고 말을 했었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스테이블코인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신뢰의 분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1달러인데 어디서는 진짜고 어디서는 랩핑이고 또 어디서는 브릿지 버전이라면은 이 시장은 한순간에 조각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조각이 생기면은 디파이에서는 담보 가치, 페어의 깊이, 그리고 거래의 안정성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엔티티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식입니다. A체인에서 토큰을 잠그거나 태워가지고 B체인에서 같은 토큰을 새로 발행하거나 풀어주는 구조고요. 공급이 두 번 생기는 사고를 막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체인별로 전송 한도를 걸 수 있는 일종의 속도 제한 장치 같은 것도 설계가 가능한데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규제기관이 보는 시각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돈이고요. 돈은 한번 사고가 나면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이 결국에 RLUSD를 어디에 올리느냐가 아니라 이 RLUSD를 어떤 방식으로 옮길 거고 또 어떤 방식으로 신뢰도를 유지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하필 레이어 2일까요? 이 정답은 시장이 이미 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핵심이겠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수합과 대출, 소액 결제 같은 활동들은 수수료가 낮은 레이어 2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스테이블코인이 진짜 현금처럼 쓰이고자 한다면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운동장으로 들어가야겠죠. 레이어 2는 지금 그 운동장이라는 거고 여기서 리플이 고른 조합이 또 하나의 힌트입니다.
옵티미즘, 베이스, 잉크, 유니체인 이 체인들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OP 스택 기반이고 이 슈퍼체인이라는 네트워크 그림 안에 묶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슈퍼체인은 말 그대로 OP 스택 체인들이 달이랑 거버넌스, 개발 스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서로 다른 체인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용자 경험은 점점 한 덩어리로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리플 입장에서 여기서 이득이 상당히 커요. 이 한 번 RLUSD를 이 묶음에 올려놓으면은 다음 확장 비용이 낮아질 거고 또 유동성이 분산되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은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리플이 이더리움으로 간다가 아닙니다. 리플이 온체인 달러의 배포망을 잡으려고 한다입니다. 그리고 배포망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체인의 철학이 아니라 이 사용자의 동선과 유동성의 위치예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규제 얘기는 왜 같이 붙을까요? 이 사실 오늘의 뉴스가 가장 깊은 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7월달 이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로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준비금은 더 유동적인 자산으로 쌓았고요. 이 공시도 정기적으로 하라는 식의 제도권 문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통화감독청 OCC 측에서 리플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차터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긴급 속보로서 전달드린 바가 있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이 그림이 본격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RLUSD는 디파이에서 쓰는 토큰이 아니라 규제 프레임 안에서 디파이까지 들어오는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거시경제까지 연결될까요? 스테이블코인은 결국에 준비금이 필요하고 그 준비금은 현금과 단기 국채로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단기 안전자산 수요가 따라붙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것은 단순하게 산업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 달러의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확장하는 문제랑 다 있다는 거. 누가 이 레일을 깔고 누가 그 위에서 거래가 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예요. XRP가 특히 업비트, 빗썸, 현물로만 접근하면서 이 기준을 잡아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제 자료도 전부 현물 기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맥락에서 리플이 말하는 내년에 본격 롤아웃이라는 문장도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RLUSD가 없어서 내년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레이어2에서 테스트를 시작하고 더 많은 체인으로 확장하는 과정들은 규제 승인과 안정성 검증을 거치면서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시점 차이를 놓치시면은 이 사람들은 괜히 과대 기대를 하거나 괜히 과소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디파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려면요. 안정자산이랑 변동자산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RLUSD는 안정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거래 페어랑 담보를 만들 변동자산이 필요하겠죠. 리플이 WXRP를 같이 언급한다라는 거는 바로 그 시장 구조를 겨냥했다라는 거고 헥스 트러스트는 WXRP를 단계적으로 여러 체인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했고요. RLUSD와의 페어링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모든 체인의 발표가 완료된 게 아니라 이 출시랑 확장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요. 이 지금 현재 시점 하락하고 있는 XRP를 가격을 먼저 보지 마시고 지도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의 RLUSD가 어느 레이어2에서 어떤 프로토콜에 들어가고 또 어떤 페어로서 가장 깊은 유동성이 형성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WXRP가 실제로 어떤 체인에서 유통이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서 담보랑 거래에 쓰이기 시작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레이어가 속도를 올리는지 늦추는지도 보셔야겠죠.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시장은 스토리가 아니라 사용으로 움직인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한 달 정도는 테스트랑 초기 실험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사건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이티브 전선 구조가 안정적으로 보이면서 디파이 사용자들이 RLUSD를 쓸만한 달러로 체감하는지 여부겠죠. 또 반대로 사소한 오류라거나 보안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 이 시장은 바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앞으로 3달 정도는 유동성 전쟁입니다. 누가 더 깊은 풀을 만들고 누가 더 많은 사용처를 확보하느냐 여기에 대한 경쟁인 거고 그리고 6달 정도는 규제의 시간입니다. 통화감독청 OCC, 뉴욕감독청 NITFS의 절차가 순조로워지면요. 본격적인 규제 프리미엄이 작동하게 될 거고 지연되면 확장은 속도 조절로 갈 수가 있겠죠. 결국에 리플이 이더리움으로 간다가 아니라 리플이 규제치나 온체인 달러의 배포망을 장악하려고 한다가 맞습니다. 이 체인의 이름보다 중요한 거는 돈이 어디로 다니고 신뢰가 어디에 붙고 규제가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RLUSD의 레이어2 확장은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신호입니다. RLUSD의 이더리움 레이어2 확장은요. 이 기술 업데이트처럼도 보이지만 사실은 금융 인프라의 배치 변경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전쟁은 토큰 전쟁이 아니라 배관 전쟁이라는 거.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싸고 누가 더 안전하게 규제 안에서
달러를 흘려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현재 리플은 지금 그 배관을 레이어2로 옮겨 깔고 있는 거고, 결국에 현재 리플이 확장하고 있는 건 체인이 아니라 달러의 배포망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삼국지를 비유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리플의 상황은요, 지난 삼국지 적벽대전 당시에 제갈량이 10만 개 정도의 화살을 얻기 위해서 안개 낀 강 위로 배를 띄웠던 초선차전의 전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제갈량은 이 조조의 화살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굳이 적진 깊숙한 곳, 이곳은 이더리움 생태계랑도 비슷하겠죠. 이 적진에다가 자신의 배 RLUSD를 띄웠습니다. 리플이 자신의 앞마당인 리플 레저를 두고 굳이 이더리움 레이어2라는 이 거대한 전장, 적진까지 들어간 이유는요, 그곳에 이미 가장 많은 유저랑 가장 많은 자본이라는 이 화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살들 주워다가 다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이 내 땅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남의 땅에 떨어진 화살들을 주워 담는 게 훨씬 더 빠른 것처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이미 형성된 이더리움의 이 거대 유동성을 자신의 배포망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적진으로 들어가는 무모함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상은 가장 효율적으로 천하, 즉 달러 유통망을 얻고자 하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거, 조금 더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결국에 하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이후에 찾아오는 반등과 상승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장은 그만큼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래서 반등이 시작될 때의 속도랑 힘은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역사 패턴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리플 XRP가 600원, 700원 부근에서 정말 오랜 시간 답답한 보합권을 유지했던 이 시기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은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리또 속이다, 리플 사기다, 이 가격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젠 더는 없다, 리플 다시 100원, 200원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다시 한번 4,900원까지 단기간에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한테는 너무 답답할 거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 같은 시장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포기하고 떠나고요. 또 누군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이 시장은 항상 친절하게 기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회는 가장 지루하고 가장 힘든 얼굴로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결국에 시장은 바뀌지만 그 시장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항상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말이 되겠죠.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의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도 할 수가 없다.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인데요. 이번 주 시장이 느끼고 있는 공포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마치 속도계가 고장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도 같아요. 이 미국 정부 연방 셧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만든 데이터의 공백대, 단순한 숫자의 부재가 아니라 미국 연준과 시장이 서로를 확인하던 신호체계의 일시적인 마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계기판이 꺼졌다고 해서 차가 바로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도 스마트 머니들은 가격이 아니라 길을 보고 있어요. 데이터가 춤을 추는 동안에는 리플과 XRP 같은 플레이어들은 규제라는 가드레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포장 도로를 깔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가 흔들리는 숫자에 베팅할 때가 아니라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인프라의 방향을 믿고 핸들을 꽉 잡으셔야 되는 시간인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드리자면은 데이터 폭탄인데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간입니다. 원래 지표가 많이 나오는 주간은 이 시장이 더 또렷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오히려 반대예요. 지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미뤄진 고용과 소매 판매, 물가 지표가 한꺼번에 풀리는데요. 정작 10월달의 핵심 통계 일부는 아예 공백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숫자는 돌아오는데 비교 기준은 깨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경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연준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거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고용이 좋아 보이면은 금리가 튈 거고요. 물가가 낮아 보이면은 금리가 눌릴 겁니다. 이런 공식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공식이 아주 빠르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 같은 숫자를 보고도
이게 좋다 해서 또 아니다로 해석이 바뀌는 순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뭔지 아주 쉽게 비유로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운전 중이신데 계기판이 한동안 꺼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엔진 소리는 들리는데 속도계도 연료계도 온도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기판이 켜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안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을 하겠죠. 왜냐면 첫 번째 숫자가 정확한지 센서가 제대로 돌아왔는지 확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태인 거고 이번 주에 특히 시장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이 이미 지난주에 금리를 3.5%에서 3.75% 구간으로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연준이 경기가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이런 쪽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연준 내부는 생각이 완전히 하나로 모여있지 않습니다. 이 누군가는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또 누군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갈림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핵심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 숫자가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숫자를 해석하는 권력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 오늘 밤에 고용과 소매 판매가 발표되죠.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이 고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일자리가 늘었냐가 아니라요.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명분이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0월달 고용보고서가 취소가 됐고 일부 데이터는 11월에 합쳐져서 나옵니다. 숫자는 나오는데 그 숫자가 순수한 11월 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시장은 처음에는 과장되게 반응을 했다가 또 곧바로 반대로 꺾는 장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에 CPI도 비슷하겠죠. CPI는 원래 전월 대비했을 때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 10월달 CPI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11월 CPI가 나온다고 해도 일부 항목들은 전월 대비 비교가 까진 상태에서 보게 되겠죠. 이때부터 시장은 물가가 정말 내려가는지 보다도 연준이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먼저 베팅을 한다는 거. 이어서 금요일은 주택과 심리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금리의 후행 지표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봤을 때 소비자 체력의 체감도를 보여줍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랑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심리 계기판이에요. 숫자가 나쁘다? 그럼 소비가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숫자가 좋다? 그러면 연준이 더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심리 지표가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는 거. 실물 지표의 비교축이 일부 끊겼을 때 시장은 심리를 통해서 빈칸을 메우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여기에 미국 연준 인사들이 공개 발언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주간의 발언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요.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흔들 수 있는 버튼이 된다는 거. 특히 물가가 실제보다 높게 보일 수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숫자보다는 그 말에 더 무게를 주면서 추가적인 낙폭까지도 기록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또 단순한데요. 이번 주가 좋은 지표냐 나쁜 지표냐를 묻는 주간이 아닙니다. 이 지표가 연준의 다음 행동을 바꿀 정도냐를 묻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시나리오는 세 갈래로서 정리가 된다는 거. 먼저 첫 번째, 고용과 물가가 동시에 식는 그림. 이 경우에는 연준의 추가 완화 기대가 살아나면서 이 금리는 내려가고 또 위험자산은 숨통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용이 버티고 물가가 거칠게 나오는 그림. 이런 경우에 연준은 멈칫하면서 달러랑 금리가 버티고 주식과 코인이 함께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가 들쭉날쭉해서 결론이 안 나는 그림. 이런 경우에 시장은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을 거래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될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매크로 주간에서 코인 시장은 더 크게 출렁이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있고 레버리지가 크고 반응 속도가 빨라요. 미국 지표가 나오는 순간 선물 시장에서 먼저 청산이 터질 거고요. 그 청산이 현물까지 끌고 가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방향성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주간이라는 거. 근데 이와 동시에 코인 시장은 지금 또 하나의 큰 줄기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바로 제도권이 온체인 달러를 자기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흐름인데요. 최근에 OCC 측에서 리플과 서클 등을 포함한 몇몇 기업에다가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단순하게 기업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수탁, 결제 인프라가 은행에 가까운 규제 레일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리플 측에서 RLUSD를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로 확장 테스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린 바 있는데요. RLUSD 같은 경우는 규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 체인을 깔면서 필요할 때 유동성을 이동시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시장의 진짜 전쟁터가 코인 가격이 아니라 이 달러 유동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에 판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리플 XRP가 연결이 된다는 거.
XRP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은 결제 인프라의 유동성 라우팅인 거고,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 체인으로 퍼지고 기관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들고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시장은 결제 네트워크의 효율성 그리고 중간 자산의 역할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XRP 가격을 추종하는 이 현물형 ETF 같은 제도권 래퍼도 이미 등장을 했어요. 이런 조합들이 XRP를 다시 인프라 자산의 프레임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이번 주는 지표가 쏟아지는 주간이지만 진짜로 쏟아지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유동성이 있겠죠. 주식도 채권도 코인도 결국에 유동성이 흐르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 이번 주에는 예측보다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발표 전으로서 포지션을 작게 유지하면서 한 번의 숫자에 내 결론을 걸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내가 보고 싶은 숫자가 아니라요, 미국 연준이 반응할 숫자를 기준으로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만 지켜주시면 이번 주 변동성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은 마치 적벽대전 직전에 조조의 참모 장관이 주유의 계략에 속아가지고 가짜 편지를 훔쳐온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 장관은 그 편지가 적의 비밀을 담은 결정적인 정보라고 믿고 기뻐했었지만 실제로는 조조 스스로 이 자신의 수군 도덕을 처형하게 만든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셧다운 여파로 쏟아지는 이 10월 달의 불안전한 경제 지표들, 바로 이런 맥락 끊긴 편지겠죠.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고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은 가짜 정보에 속아서 멀쩡한 장수를 베어버린 조주의 실수를 반복하는 꼴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눈앞에 어지러운 숫자, 마치 편지 같은 게 아니라 그 숫자를 해석하는 연준의 진짜 속내입니다. 혼란스러운 데이터의 안개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 승부처는 흔들리는 지표가 아니라요, 리플 XRP랑 RLUSD가 물밑에서 구축하고 있는 제도권 인프라라는 진짜 진법 안에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아니라 탓을 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투자하면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탓인데요. 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거나 현금 비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내 판단은 점점 흐려지고 마음은 잠시 편해질지 모르더라도 계좌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이유 찾기는 정말로 끝이 없는데요. 이 사실상 시장은 늘 변덕스럽고 완벽한 조건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잘 안 된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하시면은 결국에 내 기준과 원칙을 점검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사 채널에서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 12월 16일 오늘 리플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을 안내드린 이유도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단기 저점을 살리기 위한 분할 매수 타점으로서 12월 16일 오전 11시 27분에 2770원이라는 타점을 안내드렸고요. 후 2시쯤 매수 체결이 되면서 평단이 높으셨던 분들은 평단을 낮추시고 비중을 늘릴 계획은 하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을 늘리는 활용도 있는 분할 매수 타점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단기 저점이라는 타점 숫자가 2770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먼저 2770원 가격은요, 여러가지 지표가 겹친 자리고요, 과거 역사적인 패턴상으로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지지 구간들, 그리고 중장기 추세선의 하단이 겹쳐있는 자리입니다. RSI 지표도 과매도 구간에 깊이 진입한 상황이어서 이 추가 하락이 둔화되는 시점이에요. 저점이란 뜻이겠죠. 이평선 이경영 역시도 이 단기 기준 과도하게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온체인 지표, 고래 지갑,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런 단기 저점 타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기 저점 구간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타점이 있어도 추가 매수 혹은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못한다면은 이런 좋은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 투자 시장에서 심리 싸움에서 매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상당히 크고요.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단기 고점, 단기 저점, 그리고 비중도 같이 보기 쉽게 안내드리는 이유, 이것도 또한 후회보다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이런 원칙 매매를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입장 신청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기준이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붙거나 조정이 왔다고 무서워서 손절하는 행동들, 이게 결국에 반복되면은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 기준표는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실전용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해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래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시세가 하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식이 떨리는 손에서 나오고 단단한 손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모순을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하는 말이 없습니다. 화면 속의 가격들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지만요.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 12월 달에만 무려 7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이 소리 없이 축적 주소라는 거대한 금고 속으로 잠겨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이 겁에 질린 단기 자금들이 확신에 차고 있는 장기 자금에게 물량을 헐값에 넘겨주는 거대한 손바뀜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공포는 언제나 시끄럽고요. 기회는 언제나 조용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란한 가격표 뒤에서 은밀하게 진행 중에 있는 압도적인 물량 이동의 진짜 의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보입니다. 이 가격은 흔들리는데 물량은 오히려 더 조용히 잠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 움직이는 구간인 거고, 최근 온체인 분석에서 나온 숫자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12월 현재 시점 이른바 축적 주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약 7만 5천 개 늘었고요. 단 하루에만 4만 개가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와주면서 지금 이 주소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약 31만 5천 개 수준까지도 높아졌다라고 하니까요.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 단위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물량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겠죠. 저 주소는 도대체 누구냐? 고래냐? 기관이냐? 큰손이냐? 아니면 ETF냐? 여러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주소만 보고 누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이 주소들은 지금 한마디로 팔지 않고 물량을 잠그는 쪽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 이 축적 주소는 아무 주소 잡아낸 게 아닙니다. 출금,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낸 기록이 없고 유입이 반복되고 일정한 잔고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근 7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활동이 있었던 이런 주소 같은 조건으로 걸러냅니다. 그리고 거래소라거나 채굴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이런 성격의 주소는 제외를 합니다. 결국에 이 필터가 잡아내려는 거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축적 가능성이 높은 행동 패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표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는 건데요. 이 주소들이 늘었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표는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물량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모순이 나옵니다. 물량이 이렇게 잠기는데 왜 가격은 바로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보통 매집이 강하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격은 종종 물량의 평균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진이 결정을 합니다. 이 마진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사람이 만든 가격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구간에서는 그 마지막 거래가 현물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는 트레이더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 시장이 커지면요. 가격은 현물 매집보다 포지션 정리, 청산, 옵션 만기 같은 이런 이벤트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이 생기는 거고 중장기 자금은 조용히 물량을 가져가는데 이 단기 자금은 위험을 줄이느라고 포지션을 닫고 이런 과정에서 가격은 힘이 빠져 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모순들이 오히려 중요한 신호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기 매집은 왜 지금처럼 불안한 구간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거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12월 10일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죠.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문장입니다. 연준이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을 공식 문서에 넣은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의 피가 되는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는 선언인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단기 자금 시장이 너무 빡빡해지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자산한테는 숨을 돌릴 여지를 주겠죠. 동시에 시장은 왜 연준이 이렇게 준비금을 신경 쓰기 시작했지? 이렇게 불안해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양면성이 요즘 시장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시 변수는 일본이에요. 현재 시장은 12월 18일부터 19일 일본은행 회의에서 금리가 0.75%로 오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성이 겹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엔화를 빌려가지고 달러 자산을 사던 자금들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위험자산 변동성을 키우는 전형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핵심을 꺼내드려 보자면은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라는 거. 이 단기 충격이 오면은 시장 가격은 흔들리고요. 하지만 그 충격이 물량을 누구에게 넘겨주는지까지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충격이 올수록 레버리지 자금은 밀려나고 또 가격 민감도가 낮은 자금은 더 싸게 물량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이 축적 주소의 매집이 계속되는 장면들은 바로 이런 구조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럼 이거는 비트코인 시장에 과연 어떤 파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고리로 바라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래소 유동성이에요. 이 장기 보유 성향의 주소가 물량을 가져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제도권 수요입니다. ETF 같은 통로는 일별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요. 특정 날에는 순유입이 크게 찍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생 구조입니다. 이 파생이 큰 시장에서는 가격이 늦게 가다가 한번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량이 잠긴 상태에서 방향이 결정되면은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정답 대신에 기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게임보다도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한 방에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분할로 접근하는 게 구조에 맞습니다. 이 볼 지표를 가격 하나로 줄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온체인에서 물량 잠김이 유지가 되는지, ETF가 순유입으로 안정이 되는지, 그리고 미국 연준과 일본은행 이벤트가 충격으로 번지는지부터 보셔야겠죠. 지금 시장을 공포와 탐욕 중에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조심스러움 속에 재배치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물량이 이동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은 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수는 딱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격만 보고 모든 게 끝났다고 단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물량만 보고 이제 무조건 오른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이 둘 다 구조를 반만 보는 건데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겠죠. 12월달 관측되고 있는 축적 주소의 매집은 단기 시장 분위기랑 무관하게 흡수되는 물량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물량이 계속 잠기면은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그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런 순간들이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아니면 큰 변동성 이벤트 뒤일지 거시 조건이 결정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은 연준의 단기 유동성 관리가 시장을 진정시키는지, 일본은행 이벤트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 달은 ETF 자금, 파생 레버리지가 다시 균형을 찾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는 이 글로벌 정책 엇박자가 위기로 번지지 않고 재배치로 끝나는지, 그리고 거래소 바깥으로 이 빠지는 물량들이 유지가 되는가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물량이 움직이는 구간인 거고, 가격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물량들은 더 조용히 잠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은 늘 조용히 잠긴 물량이 만든 빈자리를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마치 조조가 난세의 혼란 속에서 실시했던 둔전제 전략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 군웅들이 당장의 영토 전쟁에만 몰두해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조조는 묵묵하게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곡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지금 축적 주소의 물량이 잠기는 현상이 마치 이것과 비슷한데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물량을 스마트머니들은 훗날의 천하통일을 위한 핵심 군량미로 비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요, 전방의 칼싸움이 아니에요. 후방의 군량미가 얼마나 든든하게 쌓여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가격표라는 허상 대신에요, 이 조용히 잠기고 있는 물량의 무게를 믿어야 될 파종의 시간이라는 거. 조조가 둔전으로 국력을 키워서 결국에 중원을 제패했던 것처럼 지금의 물량 잠김은 훗날 가격 폭발에 가장 확실한 연료가 되어줄 겁니다. 원칙 매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규칙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이 원칙 매매라고 하면 괜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리플을 좋아하고 단기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장기 보유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원칙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칙 매매의 핵심은 리플이 하락했을 때 불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인 거고, 반대로 리플이 상승했을 때는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항상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요. 오르다가 쉬고 또 다시 빠졌다가 또 반등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단기 고점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구간에서 현실적인 분할 익절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원칙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파는 경우를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아쉽고 또 후회로 남는 매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익은 실현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려올 때는 왜 떨어지지라는 생각보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원칙 매매에 대해서 항상 중요시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과거 7월 리플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정말 좋았을 때 적당한 단기 고점이었던 4,850원에 대한 매도 안내, 그리고 목표 타점 수익 실현까지도 가능했던 이유도요. 이 4,900원이라는 심리적 단기 고점이라는 구간을 뚫고 한 번의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현금 비중이라는 종목을 잘 챙겨 놓으셔야지 그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처럼 시장이 무너졌을 때 2,750원이라는 단기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 매매의 대응에 있어서 박수칠 때 같이 박수치는 게 아니라요. 분할 익절이라는 냉정한 대응을, 그리고 또 시장이 하락했을 때 불안해서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의 기회의 타점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드리고 있고요. 단 항상 말씀드리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국에 원칙 매매라는 거는 시장을 맞추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감정을 관리하고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세우셔도 리플을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요즘 시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말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그 운율은 맞춘다라고요. 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는 거는 작년 8월 당시 폭락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기억 속이 아니라 이 달라진 조건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 이번 이슈의 본질은요. 단순하게 일본 금리 그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엔화가 움직일 때마다 전 세계 자산의 레버리지가 어떻게 해체되고 다시 조립이 되는지 이런 냉혹한 수급의 설계도를 읽어낼 줄 아는 거.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과거의 유령과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를 보고 내 자산의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화가 강해질 수 있겠죠. 근데 엔화가 강해지면은 달러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은 보통 위험자산에는 호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위험자산이 떨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 떨어지는 이유는 이 달러의 방향성이 아니라 레버리지의 되감기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바뀌면 천천히 풀리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가격과 특정 변동성 구간에서 한꺼번에 풀려요.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실제로 시장을 크게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엔화가 빠르게 움직였었고 레버리지 거래가 되감기되면서 이 글로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은 오늘의 투자 심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 작년 8월 당시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똑같이 반복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구조가 똑같아도 조건이 다르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이번에는 시장이 이미 공포를 알고 있다는 거. 이 공포를 알고 있다는 말은 포지션이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미 일부가 정리가 돼서 충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조건 똑같이 온다랑 절대로 안 온다의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올리느냐 내리느냐보다 일본이 그 다음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 시장은 결정 자체보다 가이던스를 더 크게 가격에 반영합니다. 0.75% 인상은 이미 상당 부분이 기대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추가 인상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뉘앙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 엔화 변동성이랑 채권금리 움직임이 한 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인상 후에 속도 조절 신호가 나온다? 이 시장은 놀라기보다 정리할 사람은 정리했고 이제 좀 숨을 쉬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코인의 94K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묻는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비트코인 94K부터의 하락이 이미 선반영일까요? 아니면 이벤트 직후에 아직까지 2차 폭락이 더 남아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프레임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반영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들, 이벤트 직후에 엔화가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 움직임이 다른 시장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겠죠. 엔화가 급하게 강해지고 일본 장기금리가 더 뛰고 또 동시에 주식과 코인이 같이 밀리게 된다. 그때는 레버리지 청산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엔화가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요. 시장이 하루 이틀 흔들리다가 안정돼주면은 그때는 공포가 먼저 가격을 만들 거고 현실이 뒤늦게 따라온 선반영에 가까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찬스겠죠. 이 코인 시장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코인은 정책금리보다 유동성과 레버리지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 국면에서는 이 코인이 먼저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 특히 알트코인은 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해지면은 가장 먼저 팔기 쉬운 것부터 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쌓여 있으면은 강제 청산이 더해지면서 그 낙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0.75가 아니라 이 레버리지의 숨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리플 XRP는 어디에 놓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XRP를 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지난 소송이 아니라 제도권 편입이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을 포함한 주요 크립토 기업들이 미국 OCC로부터 트러스트 뱅크 설립에 대한 예비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관련 흐름에 대해서 지난 영상 통해서 무수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단순 뉴스가 아니라요. 이 디지털 자산이 결제량 수탁의 영역에서 금융규칙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RLUSD가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공식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멀티체인 확장을 추진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시장의 위험을 회피할 때에도 규칙 안의 인프라에 대한 선호가 조금씩 생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단기 하락을 막아준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기에는 구조가 이깁니다. 엔캐리 청산 공포가 커지면은 위험자산 바스켓에 들어있는 코인은 함께 흔들리기가 쉽겠죠. 하지만 중기에는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 유동성이 다시 안정되는 구간에서 시장은 그냥 잘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이 받아줄 수 있는 자산을 다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 XRP를 보는 관점도 단기 가격보다도 이런 제도권 채널이 어느 정도로 넓어지는지 여기에 맞춰 주셔야 돼요. 미국은 금리를 내렸는데 왜 시장이 편해지지 않느냐라는 질문. 답은 이겁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는요, 완화이기도 하겠지만 경기랑 리스크에 대한 해석을 동반합니다. 여기에 일본의 정상화는 전 세계 레버리지의 자금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금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레버리지랑 환율 그리고 변동성을 한 덩어리로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 이름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는 예측보다는 관찰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이벤트 마치시는 게임이 아니라요. 이벤트 이후에 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안정될 수 있는지 이거를 읽으셔야 돼요. 결국에 이번 이슈의 핵심은 일본 금리 숫자가 아니라 이 세계 자금 흐름의 설계가 바뀌는 지점에 있다는 거. 일본이 0.75%포인트로 금리 인상 올릴 가능성, 이미 시장에 이미 이야기로서 퍼져 있는 상황이고 일본 장기금리도 그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변수는 딱 한 개. 이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 시장에 맡길 거냐 아니면 개입할 거냐 이런 문장이 엔화의 속도를 바꿀 거고 엔화의 속도가 레버리지의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때도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세우는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들 잠자고 일어나셨는데 지금 코인 시장 조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놀란 마음에 영상들 보고 계실 겁니다. 일단 진정하시는 게 먼저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낙폭이 커지는 구간 RSI 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에서는요 매수 기회가 된 적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이어서 드릴 얘기인데 지금 XRP에 대해서 고래들의 매집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저렴한 가격을 틈타가지고 고래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다음 영상 통해서 바로 이어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트랑 기법을 알아도 내 투자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모든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차트 패턴 공부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고 호재나 악재를 구분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거보다 먼저 챙겨야 될 게 있다면 바로 내 투자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아도요. 막상 매도를 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손이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욕심들 여기서 팔았다가 더 올라가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들 이런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동안 공부했던 차트랑 기법은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서 반복되는 모습은 잘 샀는데 못 파는 사람, 정답에 가까운 분석을 해놓고도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인 거고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정확하게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 그 힘은 차트가 아니라 투자 심리 훈련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익히셔야지 차트도 기법도 비로소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